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장폴 사르트르 원작의 벽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우리들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기 시작한다. 나는 추운데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고, 쥐양은 의사의 손을 깨물고, 톰은 오줌을 싼다. 의사는 우리들의 물건이나 추억을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말하자 톰이 꽁샤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1년 전부터 공샤와 통과하고 있었다. 지난밤만 해도 나는 5분간 공샤를 만날 수 있다면 더 길은 내 팔 하나를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톰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만일 지금 그녀가 날 본다면 어떨까? 아마 그녀의 눈길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외로웠다. 물론 톰도 외로웠으나 그것은 나와 같은 외로움은 아니었다. 이봐, 누군가가 자네를 살려줄 테니 이젠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한다면 어떻겠어? 그렇다고 내 차디찬 마음이 누그러지진 않을 것이다. 불멸의 존재라는 환상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몇 시간을 더 기다리든 몇 해를 더 기다리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제 나는 아무 것에도 애착이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침착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은 무서운 침착이었으니 이미 내가 아닌 그 몸 때문이었다. 이 땀. 내 몸은 저 혼자서 땀을 흘리며 떨고 있어. 나는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다. 어쩌다가 바지를 만져보니 젖어 있었다. 땀에 젖은 것인지 오줌에 젖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지레 겁이 났다. 나는 석탄 더미 위에다 오줌을 늘어갔다. 의사가 시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3시 반이구만. 개자식. 일부러 그랬을 것이 틀림없다. 여태껏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꼬마 주양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난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실상 그것은 고통은 아니었다. 주양은 우리보다 더 떠들어대긴 했지만 상처는 덜 입은 셈이다. 그런 지 자신이 불쌍했던 것이 분명했다. 죽음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한순간, 단 한순간 나도 울고 싶었다. 내 자신이 가엾어 울고 싶었다. 그러나 흐느끼는 주양의 그 앙상한 어깨를 보고 나니 내 마음은 매정해져 가기만 했다. 나는 남에게나 내 자신에게나 동정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나는 깨끗하게 죽어야지. 톰은 일어나 그 동그란 구멍창 바로 밑에 가서 날이 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한사코 깨끗이 죽기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가 시간을 말해준 뒤로는 그런 생각 밑바닥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죽음이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들리지? 그래. 놈들이 마당을 걷고 있었다. 뭐 따로 오는 거야? 캄캄한 데서 총을 쏠 수는 없잖아.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날이 샜군. 시작됐군. 뒷마당에서 하는 모양이지?
담배 한 대 주시오. 톰이 의사에게 담배 한 대를 청했다. 나는 생각이 없었다. 담배도 술도. 그 순간부터 총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중이 하나가 병정 넷을 데리고 들어왔다. 톰은 담배를 떨어뜨렸다. 스타인버크는 톰은 대답하지 않았다. 페드로가 그를 가리켰다. 쥐앙 미르바는 저 집방석에 있는 자입니다. 일어서! 취향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2명의 병정이 소년의 겨드랑이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손을 놓자 취향은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병정들은 머뭇거렸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놈 지금 절 만나! 끌고 나가! 거기 가서 적당히 처리해! 어서 나가! 취향은 기절한 것은 아니었다.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는데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도 나가려 하니까 중이가 막았다. 당신이 이베타인가? 네, 여기서 기다려. 나중에 곧 불어올 테니까. 그들은 나가버렸다. 의사와 간수들도 나가고 나만 혼자 남았다.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당장 해치워 주었으면 싶었다. 일제 사격이 거의 같은 사이를 두고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때마다 나는 몸소리가 나서 고함을 지르고 머리칼을 쥐어뜯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악물고 2손을 포켓 속에 쳐박고 있었다. 끝까지 깨끗하게 잊고 싶어서. 한 시간가량이 지나자 그들은 나를 부르러 왔다. 그리고 여성의 냄새로 가득한 2층의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갔다. 장교들이 안락 의자에 앉아 무릎에 소리를 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름이 이비에타지. 네, 라몽그리는 어디에 있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신문하고 있는 장교는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몹시 날카로웠다. 가까이 와! 그는 나를 땅속으로라도 밀어 넣으려는 듯 매섭게 노려보며 있는 힘을 다해서 내 팔뚝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나를 위압해보려는 한바탕의 연극이었다. 그는 내 얼굴에다 자신의 썩은내 나는 입냄새를 내뿜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차라리 웃고 싶었다. 죽어가는 인간을 위압하려면 이 정도는 어림도 없다. 그는 나를 사납게 밀어젖히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자 목숨과 당신 목숨을 바꾸자는 거야. 어디 있는가만 말해주면 당신은 산단 말이. 채찍을 들고 번지르르한 창문을 치는 이 2 녀석도 역시 얼마 뒤에는 죽을 인간들이다. 다만 나보다 좀 늦을진 몰라도 그리 먼 것은 아니다. 그 뚱뚱한 사나이는 채찍으로 자신의 장원을 갈기면서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민첩하고 야수와 같은 티를 내리고 모든 행동을 일부러 꾸며대는 것이었다. 15분 동안 여유를 주지. 이 자를 의루창교로 데려가서 15분 후에 다시 끌고 나와. 그래도 거부하면 당장의 사형이다. 네! 이리 나와! 나는 하룻밤을 죽음을 기다리며 보냈다. 그런데도 놈들은 톰과 주양이 총살당할 동안 나를 지하실에서 1시간이나 기다리게 했고 이번에는 또 의류창고에 가두는 것이었다. 필경 첫날부터 미리 꾀를 짜두었겠지. 오래 끌면 신경도 지쳐 내가 그들의 손아귀 위에 들여오려니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의류창고에 끌려가자 나는 필요에 못 이겨 의자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놈들의 제안에 대해서가 아니었다. 그리는 시에서 4km 떨어진 사촌집에 숨어있다. 하지만 그가 숨은 곳을 내가 말할 리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결정적인 것이어서 통 관심거리가 될 수가 없다. 그리를 놈들에게 내주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단 말이다. 차라리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한낱 고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자 야릇한 쾌감이 나를 엄습해왔다. 놈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쥐 한 마리가 발밑에서 튀어나왔다. 나는 그것이 재미있었다. 그래서 병정에게 물어봤다. 쥐를 봤어? 그는 대답이 없었다. 침울한 꼴에 제법 점잖을 빼고 있었다. 나는 웃고 싶었으나 웃기 시작하면 그칠 수 없을 것 같아서 간신히 참았다. 어때? 잘 생각해봤나? 뚱뚱한 장교가 물었다. 나는 신기한 곤충이나 보듯이 의아한 눈초리로 그 장교를 쳐다보았다. 있는 데를 알고 있죠. 무덤 속에 숨어 있거든요. 구덩이 속 아니면 무덤 파는 사람네 집안의 말이에요. 녀석들을 놀려주자는 것이었다. 과연 놈들은 벌떡 일어섰다. 뭘, 가자! 로페 중이한테 가서 병사씨 모명을 보내달라고 하게! 네! 그게 정말이라면 약속을 지켜주지. 그러나 만일 우릴 놀리는 거라면 그땐 각오해! 그들은 부산하게 나가버렸다. 나는 병정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조용히 기다렸다. 녀석들이 할 꼬락서니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무덤에 돌을 들춰볼 것이다. 영웅이 데리고 버티고 있는 포로, 구수염을 그는 심각한 표정의 병정들, 그리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는 군복의 사나이들. 배꼽이 아플 정도로 우스운 일이군. 반 시간이나 지나 뚱뚱한 장교가 돌아왔다. 내 처형 명령을 내리기 위해 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장교는 나를 쳐다보았다. 이놈을 다른 놈들과 함께 큰 마당으로 끌고 가. 작전이 끝나면 정식 군법 회의를 열고 결정할 테니까. 나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난 총살이 아닌가요? 글쎄,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그 다음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대답 없이 어깨만 들먹였다. 병정들은 나를 끌고 갔다. 마당에는 포로가 100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여자와 아이와 몇 명의 노인이었다. 나는 복판에 있는 잔디밭을 걷기 시작했다. 얼빠진 사람 같았다.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이젠 모를 판이었다. 저녁때가 되자 새로운 포로가 10명쯤 또 마당으로 끌려왔다. 그중에는 빵가게를 하던 가르시아가 눈에 띄었다. 재수가 좋군 그래. 자네 살아서 만나볼 줄 몰랐어. 녀석들이 사형 선고를 했다가 각색을 바꿨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2시에 체포됐네. 왜? 모르지. 놈들은 저희들 생각과 다른 사람은 모조리 체포하니까. 가르시아는 정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리가 죽어버렸어. 언제? 오늘 아침에 바보짓을 했어. 사촌과 말다툼을 하고는 화요일에 집을 나왔다네. 자기를 숨겨주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아무한테도 폐를 끼치기 싫었대나. 이비에타의 집이라면 숨어도 좋겠지만 그는 이미 놈들한테 잡혀갔으니 차라리 묘지에 나가 숨겠네. 그러더니 그만. 표지? 그래, 그것이 잘못이었어.
놈들은 오늘 아침에 고기를 뒤졌거든. 어차피 그렇게 될 판이었어. 무덤 파는 사람 몸집에서 발각됐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 죽고 말았대. 묘지에서 말인가? 나는 주위가 빙빙 돌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찌나 웃었든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장폴 사르트르 원작의 벽 마지막 회를 들으셨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나와 톰 쥐양은 각각 다른 형태의 공포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작품의 주요 해설과 함께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변광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르트르의 단편 벽은 1939년에 한 권의 단행본으로 간행된 단편집 벽에 실렸던 5 단편 가운데 첫 번째 단편입니다. 이 단편은 1937년에 쓰여졌습니다. 이 작품이 갖는 의미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단편을 통해서 사르트르가 역사와 최초로 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르트르가 역사를 자신의 작품과 사상에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편은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사르트르가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단편의 중심 인물들인 파블로, 톰, 쥐양 등이 모두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세 사람은 삶과 죽음이 문제가 되는 극한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의 실존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단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의 시선과 신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이 시선과 신체는 사르트르의 존재함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철학적 주제들입니다. 이 단편에서 특히 파블로는 임박한 죽음에 대해 자신이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얼굴을 포함한 그의 전 신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의 징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벨기에 의사의 눈을 통해 빠짐없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연성, 곧 운명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은 사르트르가 자신의 사상을 신의 죽음이라는 무신론적 가정 위에 정립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거기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존재의 우연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연 이규화, 장호비, 고성일, 김무규, 이원상, 김호정, 박웅선, 하성룡, 김창열, 정영웅,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장폴 사르트르 원작의 벽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